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대권 주자들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출마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현재 전국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급한 얘기부터 하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세 분에 대해서 일단 탄핵 기각을 전원일치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우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또는 자료 조출 요구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탄핵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탄핵이란 제도가 가진 그런 엄중함에 비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신중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얽혀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복성 탄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그 당시 표결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굳이 범야권의 다른 정당들한테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옳은 판단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런 탄핵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그러면 실제로 탄핵될 사유가 충분히 있고 저는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한 좀 다급함 속에서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 세 분은 유독 야권엔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풀어놔주다시피 한 그런 뭐랄까요, 수사를 계속 해왔고 또 계속 혐의 없는 걸로 종결을 내리고 설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편파성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논의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절대 의석을 가지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검사를 속된 말로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검찰이란 기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나 불만 때문에 공수처도 만들어봤죠. 검경수사권 조정돼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수사도 하지도 않고 또 그때그때마다 종결합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큰 범죄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도이치모터스나 뭐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시원하게 의혹 규명이 될 때까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동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동의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거부권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거부해서 이렇게 온 것인데요. 사실 저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탄핵 이후에 그럼 그 수사를 책임지게 된 사람들이 그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딱히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수사를 가로막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보호나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절대 의석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참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기 대선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검사 세 분 그리고 감사원장 다 이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줄까요? 저는 양 진영을 통틀어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행태가 그 법관이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하신 그 판사분도 사실 저는 그 판단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좀 거기서 특이한 지점이, 그 전에는 그분에 대해서 뭐 황교안이 뭐 이런 공격하던 분들이 지금은 또 정의의 사도로 추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우리 정치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법 체계하에서 영장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그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법원의 우위를 표시한 거거든요. 법과 법원의 우위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이번에 다수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관례를 전혀 따르지 않은 그런 판단이거든요. 지적할 바는 있으나 이 영장주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우선 이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굉장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고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100%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예. 어떤 근거로?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방어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헌법 84조를 보면은 내란과 외환 빼고는 원래 기소도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내란과 외환 정도만 아니면은 대통령직 하는데 웬만한 건 봐주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꼭 거기에 있는 내란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심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헌법상으로 명확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탄핵 제도라는 게 헌법의 틀에 존재하는 가운데 내란이나 외환한 거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 뭐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만에 하나 기각이 됐으면 이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만에 하나. 저는 항상 법원이나 헌재나 어떤 기관의 판단이든지 존중한다는 입장 항상 지금까지 밝혀왔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런 판단이 나오면 존중은 하겠지만은 예.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거의 대통령이 처벌받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예. 했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탄핵 판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전에 훨씬 그것보다 덜한 문제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형평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 대선을 확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먼저 대선 출마 공식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한번 살림을 좀 맡아보겠다고 나오신 분이 당의 내분 사태도 수습하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렇게 봅니다. 사실 당이라는 곳은 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거기서 사리 사욕이 깃들게 되면은 가끔 당 다수의 구성원과 반대되는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 내에 있었던 것들이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할 때 무슨 뭐 세력이 두 패로 갈려가지고 무슨 다투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당원들의 92%는 뭐 선택을 한 상황이고 허은하 전 대표의 그런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표직에 면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외로웠을 때 누구보다도 곁을 지켜줬던 동지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어차피 결재지의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이 좀 안아주고 잘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끄럽게 너무 많이 오지 않았는가. 어떤 과정에서 함께했던 기억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모든 과정에서 면죄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네.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어떤 옳은 판단하는데 주저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죠. 예전에 특검할 때 데리고 가기도 했고요.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 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쁜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어느 시점에서든지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옳은 판단을 가야 되는 거지 인정이나 정리에 이끌려가지고 판단하는 순간 그게 사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제 출마 기정사실화 했는데 지금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또 인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완주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개혁신당이 처음 차려졌을 때도 그 제가 동탄에 선거 나가고 있을 때 네. 이준석이 과연 이 선거를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나중에 가서 단일화하겠다고 매달리지 않겠느냐부터 많은 호사가들의 이야기들 지금 네. 종편방송 나가가지고 평론한다는 사람 중에 9할 이상은 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예. 다시 돌아오겠다 할 것이다. 애걸복걸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뭐 가장 큰 건 낙선할 것이다부터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제가 네. 갈 길 가가지고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될 때도요. 저거 완전 광팔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냥 경험 쌓으러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요. 근데 당선됐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여정에서 어떤 도전을 할 때는 사실 되게 진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 본인의 어떤 그것은 희망인데 정치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3위 정도로 그치고 또 당세도 약하고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지금까지 대선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대선에서든 간에 3위로 출발한 사람이 1등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2017년 탄핵 대선 때 그 안철수 대표가 1위까지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네.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뭐 사실 선거 경험 미숙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뭐 MB 아바타부터 해서 몇 가지 설화에 휩쓸리면서 네. 그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 가지고 3위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저는 탄핵 대선에서 특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양당의 극한 대립이 펼쳐지는 공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운데 공간에 기회를 주긴 합니다. 그 기회에 제가 올라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건 제 역량에 달린 것이지 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1번이냐 2번이냐의 선택지만 받아들일 국민들은 아니다라고 확실합니다. 어쨌든 당선을 확신하는 겁니까 그럼?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 뛰고 있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선거의 난이도들, 네. 그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아니면 동탄 선거의 난이도가 이번 선거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면 이거 먼저 힘을 좀 합쳐야 되겠다. 나의 독자 세력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렇게 빅텐트 한번 칠 생각 있나요? 저는 개혁신당의 그런 지향점과 뜻을 비슷하게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요. 네. 이미 지난 총선 공간에서 합류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본인들이 속한 덩어리가 국민의힘인데 거기서 주류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빅텐 참여를 한다 건 진정성을 의심받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합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급박하게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같이 합치자 이런 제의가 온다면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논리적으로 뒤집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성상납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대표 쫓아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나와가지고 결국은 생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무혐의 난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 그거 하는 순간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거짓과 그다음에 우격다짐으로 그 윤핵관들의 공간을 만들어 왔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할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사과하고 새로 정권을 같이 창출하자. 원래 사과는요 진정성 있게 피해 복구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피해 복구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개인에게 젊은 정치인에게 성상납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생다리 잘라내듯이 당대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맨입으로 미안합니다 하고 나가면은 그게 될 거라 생각하면은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살인범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해도 사람들이 진정성을 의심할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과는 이렇게 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진짜 그런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네. 두 손 두 발 들고 나온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조금 아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는 굉장히 많은 또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대표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장을 측근으로 뒀기 때문에 둘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분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그분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잘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2024년에서까지도 김건희 여사 등의 측근으로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요 정치인 옆에는 하나 있습니다. 측근 행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럼 저는 그런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문제냐에서 네. 어떤 잘못된 일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알고 지내고 소통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검찰발 보도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당원들 성향을 뭐 조사한 것을 세 차례 걸쳐서 전달했다. 저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저한테 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뭐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카톡에서 누가 보내기만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 자료나 보내주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했던 장면은 네. 그 새벽 시간에 7불사에서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넷이서 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 2024년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갔을 때 그때 이미 김영선 그 의원과 명태균 사장이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에 관련된 제보를 할 거 있으니 좀 와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희는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한 정당 입장에서 그런 제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새벽에 갔냐 하는데요. 그게 저녁에 9시까지 제가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4시간 동안 저희 당직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서 만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그때 선거 출마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새벽 1시에 가서 얘기하고 한 3시간 얘기하고 그 운전했던 당직자가 쉬고 나서 새벽 4시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있으면 2심 선고 나오는데 자 유죄 나왔어요. 이분은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까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이 그만두면 죽는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네. 계속 그 출마를 강행할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법 없이도 뭐 본인이 계속 이런 걸 강행해왔던 분이니까 네. 뭐 크게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그 빨리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탄핵의 탄핵 이런 것들이 좀 조급함이 보였다. 이런 얘기들 듣는데 동의하시나요? 저희는 계속 지적해 왔고요. 개혁신당에서는 이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선입 선출의 원칙,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단 내린다의 원칙 같은 것과 결합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지적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 때문에 너무 이런 일정을 성급하게 진행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요즘 보면 거의 아스팔트 뭐 극우 세력들과 너무 결합하고 있다. 너무 우클릭이 심해서 극우까지 간 거 아니냐. 이 당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우려들도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2017년 탄핵 이후에 거의 한 4, 5년의 시간 동안 전혀 어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다가 다시 승리하기 시작했던 것이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김종인, 이준석 체제로 승리하는 법을 알았으되 그 승리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승리한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짠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이 짠물을 들이키면은 더 짠물이 되고 저는 이제 마실 수 없는 물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도에 오셨으니까.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참에 청와대도 그렇고 현재 대통령실도 그렇고 좀 쓰기 좀 어렵게 됐으니 대통령실 아예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도 통째로 옮기고 해서 진정한 행정수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미 그 세종에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은 청와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안 점검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되고요. 불가능한 판단이 있을 시 그래서 세종에 영구적으로 대통령실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세종에 집무실 설치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그 청와대 재활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연구원에 방문해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봐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의 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를 작년에 우원식 의장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브라질리아라는 도시의 중심부에 의회와 대통령 집무실 건물이 길 하나 두고 같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브라질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만은 브라질리아에서는 그 사실상 그 의회와 대통령실이 거의 비슷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공간에서 자주 만난다. 그래서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만약에 세종에 뭐 국회 제2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저는 쌍둥이 빌딩처럼 만들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공용 공간이 식당 같은 건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회의실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많이 부딪혀야 서로 소통을 많이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살펴봤더니 네. 다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면 서울에 남아야 되나요? 우선 쓰고 있다가 저는 세종에 집무실을 설치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정부 청사들이 과천 그리고 세종 네.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비효율은 저희가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에 관한 모든 기능은 세종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